이슈 현상식 9월호 시작하겠습니다. 핫 이슈 시사상식 칼럼부터 보도록 할게요. 살충제 달걀 이야기입니다. 달걀이 참 여러 군데 쓰이죠. 가정에서도 음식점에서도 간단한 요리에서부터 각종 식재료, 특히 빵이나 과자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유통이 전면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었고 식약청장이 사과하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서 일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의 일이고 우린 상관없다고 얘기하는데 상관이 있었던 게 문제가 되죠. 특히 친환경 인증, 이걸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자, 정부에서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육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죠. 비용이라고 하는 문제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닭을 구겨 넣어서 기르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비용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 있지만 과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닭인지 달걀인지 이 문제가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해결책이 뭐냐? 얘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자연 방사하면 됩니다. 하지만 비용이 올라가게 되죠. 그럼 이것도 어렵지 않냐? 자연 방사하는 이런 방법이 되어버리면 달걀 한 알의 가격이 800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또 해결책은 아닌 것 같네요. 당장의 해법은 없어요. 우리가 달걀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제가 당장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먹거리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먹거리에 대한 신뢰, 이걸 쌓기 위한,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내용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탑 이슈 첫 번째, 슈퍼맥이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시중에 다양한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런 은행들끼리 경쟁을 했었는데 한정된 경쟁이었죠. 다들 비슷비슷한 금리, 비슷비슷한 금융상품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한 마리 카뱅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하죠. 매기 효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물고기를 운반을 할 때 그 안에 메기를 한 마리 넣어 놓으면 이 천적 때문에 더 쌩쌩해진다고 하죠. 카카오뱅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기존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왜 카뱅이 금융계의 핫 이슈로 떠올랐는지 그 얘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입 절차입니다. 저도 가입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신분증 촬영하고 그냥 바로 됩니다. 대출도 5분 내에 가능하죠. 인터넷 전문 은행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장점이 제대로 발휘된 것 같습니다. 카뱅의 경우에는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 금융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래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선 금융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기도 편하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막상 사용해 보니까 정말 편하다는 생각이 들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에 연동된다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예금 이자는 높게, 대출 이자는 낮게, 이게 또 다른 경쟁력이 됩니다. 사용하기 편하고 대출 받을 때 이자 싸고 예금 받을 때 이자 더 주고 누가 이용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도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냐? 아니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뱅크 지점을 찾기는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 편의점이 많잖아요. 편의점을 이용하면 오프라인 업무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내용이어서 핀테크 얘기 보도록 합시다. 파이낸스 금융과 기술이 합성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 상품을 내놓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이 4차 산업혁명에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핀테크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금융계에서
신규 채용을 할 때 IT 인력을 특히 많이 뽑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카카오뱅크는 뭐냐? 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좀 보시면요. 일단 이쁘잖아요. 그게 뭔 상관이냐?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들이 참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보안이나 기술력도 뛰어나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러면 기존의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게 맞죠. 또 다른 인터넷 뱅크에서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는 네이버의 얘기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포털을 중심으로,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SNS를 중심으로 해서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죠. 그럼 향후의 문제는 뭘까요?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신용관리죠. 자, 카카오뱅크가 성공을 하는 건 가입자만 많아진다고 해결될 건 아닙니다. 이 신용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수익과 직접 연결이 되죠. 그로 인해서 다른 타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파격적인 금융상품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다른 시중은행들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금금리도 좀 올려두고 대출이자도 그전까지는 조금 갑질했다면 갑질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기 효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업계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많이 기여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용 이어갈게요. 탑 이슈 두 번째, 최저임금 만원 노사정 고차 방정식 얘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쉬운 문제일 수도 있죠. 노사정, 노조가 있고요. 회사 측이 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을 올리는 걸 원합니다. 사측은 임금을 올리지 반대로 내리는 걸 더 원하겠죠. 그러면 정부는 뭘 해야 될까요?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야죠. 근데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죠. 어떤 관점에서 볼 거라는 거죠.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인건비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선 주 소득이죠. 정부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중시 여기는 일명 우파 정부의 경우에는 당연히 사측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좌파 정부라고 얘기하는 게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이죠. 근데 국민들을 이렇게 바라 못한데 국민의 숫자로 보면요. 노동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사측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해봤자 몇 명 되지는 않잖아요. 그럼 최저임금은 왜 올려야 되냐? 요 문제가 걸리죠. 자, 물가 뛰고 있습니다. 집세 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산이 없는 그런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이걸 감당하려면 소득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니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자,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지만 이거 월급여로 계산해 보면요. 157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7만이면 충분하지 않냐? 아니에요. 노동계 수정하는 바에 따르면 최소 월 소득, 최소한의 기본 생계 보장까지는 아직 부족합니다. 209만 원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뭐 월세도 내고 교육비도 내고 교통비도 내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이 돈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기업들도 더 이상 국내에서 사업하기 어려워서 탈한국,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지 않으냐. 근데 진작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우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를 낮춰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시대는 너무 지나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계 반발도 문제가 있는 게 그거 아니어도 지금 동남아시아 쪽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었거든요. 이거 핑계 삼아서 정부에 대해서 보이콧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미 섬유업종을 비롯해서 인건비로 인해서 경쟁력을 잃어버린 이런 한계 업종들은 수익 개선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올라야 됩니다. 다른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소득이 증가해야 소비가 증가하죠. 소비가 증가해야 생산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생산도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그렇게 해야 임금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경제 전체를 생각을 한다면 특정 기업의 수익만 생각하지 않고 경제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기업이 잘 돼야 국민이 잘 된다. 이 논리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노동자가 기업에 포함된 개념인지 아닌지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아쉽게도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은 월급이 너무 짜지 않냐. 아유, 정년 보장되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나중에 다 보전됩니다. 자, 실질적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개선 수단이 돼서 이제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수 효과가 돼서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내용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외교 편입니다. 자,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어떤 사람이 수장이 되는 게 맞을까요? 투철한 국가의식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안보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도 있어야 됩니다. 자, 투철한 국가관은 잘 모르겠지만 투철한 충성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국정원 전 원장의 문제에 대한 얘기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문제점입니다.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댓글 외곽부대 운영에 대한 내용이죠. 저도 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이때 측근이 됐다고 합니다. 행안부 장관을 거쳐서 국정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될 기관을 악용했던 게 문제가 되죠. 이후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부하 직원들에게 주업하는 게 국가기관. 누굴 주업해요? 좀 어이가 없어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건지 아닌지 왜 그러냐면요.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하라고 만든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요. 진짜 우리 안보가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국가 안보의 문제이죠.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건 뭐 제 생각인데 간첩보다가 우리 안보에 더 위협을 주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후에 또 이어지는 얘기가 있죠. 당연히 전 국정원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지난 정권의 정부와 연결된 MB 커넥션에 대한 문제죠.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선 정치적 공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안보를 위한 기관이 정상화돼야 될 문제니까요.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참 이전 정권이 보면 일을 좀 잘 처리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 캐비넷에서 계속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뭘 이제 치우고 하려면 제대로 좀 치우든지 해야 되는데 자꾸 나오고 있네요.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적폐청산의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적 보복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든. 어이없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학교 급식 노동자 파업과 관련해서 미친 엑스라.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건 사과하고 그냥 끝이에요. 이분이 얘기했던 공동체 의식은 누구를 위한 공동체인지를 모르겠어요. 사과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자격이 없다고 하면 물러나야 되는데 당대표 선거에도 나온 거 보면 참 뻔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더 뻔뻔한 일도 있습니다. 유력 언론사 전현직 간부들이
삼성에 인사청탁했던 내용이 공개됐던 게 문제가 되죠. 특히 취업 준비하는 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 내가 고생해서 준비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삼성에도 쉽게 취업하고 이런 문제들까지 이어지죠. 국민들, 특히 취준생들에게는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좀 꿀꿀해지신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래도 위로의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에 끝까지 부모가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도움을 받아서 부모의 도움으로 취업을 한 사람들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때 확실하게 밟아버리셔도 되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맙시다. 연세 드신 분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뭐 비리와 연루된 것도 아니고 참 청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현재 가치로는 300조에 달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청렴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통치자금 운영된 것으로 지목한 스위스은행과 멀지 않은 곳에 외환은행 사무소가 존재했다는 거. 뭐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최순실의 페이퍼 컴퍼니의 운영자금 때문이죠. 이렇게 가다 보면 박근혜 정부의 어떤 비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박정희 정권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누구를 편들고 편들지 않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있던 자금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야겠죠. 지나간 정권에 대해서 굳이 밝혀서 뭐하냐? 아니요. 과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밝혀야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이죠.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요. 문재인 케어가 시동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이 강화됨으로 이로 인해서 모든 치료에 건보료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기뻐할 사람들도 많기는 한데 저는 사실 좀 그래요. 왜냐면 별로 병원에 가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긴 하지만 사실 뭐 크게 혜택 받는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기 때문에 전 체감은 안 해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도움받을 거에 대해서 기대를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결국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의료라고 하는 부분과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치료에 건보료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걸리는데 전 좀 다르게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의료라고 하는 걸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걸 비용, 돈과 단순히 계산해 볼 수는 없죠. 아니 비용은 어떻게 하고가 아니고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제대로 된 의료 체계인데 이걸 위해서라면 다른 희생이라도 감내해야 됩니다. 단순히 돈 문제로 계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내용 이어서 정부조직법이 바뀐 내용입니다. 몇 개 부처가 좀 바뀌었죠. 먼저 이거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무슨 부 산하의 청이 있습니다. 처라고 하는 개념은요. 다른 부서를 서포트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부에 속해 있지 않는. 자,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상승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독립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처가 됐다는 얘기죠. 그만큼 힘을 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안전처 행정자치부 통합하기로 했죠. 그래서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제 기능이 아니라 통제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체되던 해양경찰청 그리고 소방청까지 신설한다고 하네요.
부처의 변화는 그만큼 어디다가 힘을 실으려고 하는지 새 정부의 정책과 연관이 됐다는 거, 그것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변화 얘기입니다. 수사, 기소권, 외부 통제의 문을 연다고 하는데 일단 검찰 자체의 구조적인 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따지고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법무부 산하 기관이 검찰청이에요. 자, 행정부에 속해 있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검찰청. 그러면 사법부에 속해 있는 법원보다가는 하위 개념이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일단 기소를 하지 않으면은 재판 자체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걸 불고 불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소만 하면 되지 않냐? 기소는 검찰만 할 수 있어요.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기소 안 해주면 재판 자체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소권이 재판에 대한 권한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소를 안 해주면 아예 재판 자체를 못하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검찰이 법무부 산하기관이에요. 법무부는 어떻게 속했습니다? 행정부.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심의회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는 한데 글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검찰을 입법사법행정부와 달리 독립을 시켜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어찌됐든 문제는 뭡니까? 검찰의 정치적인 압력이라든지 이런 게 가해지지 않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수사심의회가 과연 권력의 개입을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이 장치가 될런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가능할까요? 대통령의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대통령이 알아서 개입을 안 하면 이런 자율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라도 개입 못하게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이 직접 뽑는 게 가장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좀 개인적인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으면서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를 구성하죠. 근데 왜 사법부는 선거는 안 하죠? 검찰은 선거는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독립성 보장되는 거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그 내용까지 정리하고 내용 이어가도록 합시다. 아시아 지역안보 포럼이 자주 언급되기는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딱히 뭔가 결정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자주 언급되냐?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간 안보협의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안보협의체에선 북한 관계자들을 만나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이 ARF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을 통해서 뭔가가 공개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포럼에서 뭐 중요한 결정이 나오는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방산 비리 얘기 좀 볼게요. 국내 최대 방산업체인 카이 항공우주산업 원래는 기업별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해 버렸습니다. 경쟁력을 위해서 통합해 봤는데 비리의 온상이 됐다고 하네요. 카이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전 정부의 비리와 연관이 됐는지 아니면 국방부 내지는 군과 관련된 비리까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그 문제까지 차후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제가 좋은 제도일까요? 의원 내각제가 좋은 제도일까요? 뭐 대통령제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확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국회가 개헌 논의 때문에 바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회만 관심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의미 없는 짓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살기 힘듭니다. 국회는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종교인 과세 얘기 좀 보도록 합시다. 아니, 종교인에게 왜 세금을? 아니요. 모든 수익을 내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조세 체계 자체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종교의 경우에는 과세 지표 만들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뒤로 미룬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당수의 국가들이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예외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반발이 크다 보니까 또 2년 유예했네요. 왜 또 유예냐? 어쩔 수 없는 게 선거 앞두면 부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또 선거 같은 정치와 연결되다 보니까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는데 꼭 선거할 때쯤 되면 특정 종교들이 나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경 분리의 원칙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는 종교와 결탁돼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슬람 국가 같은 꼬라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돼 있죠. 구형은 검찰에서,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는 훨씬 더 형량이 줄었죠. 네. 준 이유가 그것도 좀 재밌습니다. 3호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원래 재벌 총수들이 중형 선고받으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실제로 교도소 안 가요. 그 다음 스토리가 뭡니까? 대통령이 사면해줘요. 그럼 또 풀려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버릴 수 있게, 그래서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2심, 3심까지 이어지긴 하겠죠. 근데 저는 처벌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삼성의 위기가 아니냐. 다른 기업들, 특히 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인수합병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재벌 그룹은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배구조의 문제일 뿐이지 삼성의 경쟁력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이런 경영 시스템을 바꾼다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겠죠. 구닥다리 경영 지배구조, 이젠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국민의당입니다. 차기 당대표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또 당선됐습니다. 그럼 안철수 전 대표가 제 현 대표죠. 안철수 대표는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기존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아니 근데 뭐 정치인 중에서 개혁에 대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방향이냐의 문제가 있죠. 좌우의 중간, 중도입니까? 중도가 제대로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존 정치 세력과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사실상 국민의당은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죠. 게다가 특정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주로 나온 지역 정당의 색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안철수냐? 이것도 좀 딜레마입니다.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긴 했는데 결국 또 안철수네요.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선택은 국민이 하니까요.